자, 오른쪽에 뭐 정리 6번은 환율 변동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이해됐으면 이거 다 이해될 수 있어요. 한쪽만 봐. 환율 상승만 쭉 보겠습니다. 자, 환율을 하면 아까 뭐 수출 증가, 그죠? 수입은 감소.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국제 수지는 그만큼 좋아져요. 개선된다. 통화량. 여러분 보통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잘 되면은 뭐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서 통화량이 좀 증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총 공급, 총 수요, 그죠? 물가 수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총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비, 투자, 정무지출, 순수출. 순수출 요게 요거죠. 순수출 자체가 이 말입니다.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그죠? 그게 환율이 오르면은 여기서 뭐가 커진다고요? 환율은 수출 얘가 커지고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돼. 수지가 굉장히 좋아요. 순수출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순수출 증가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지겠어. 그러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어떻습니까? 물가 순위 좀 오르겠죠. 그래서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이 환율이 오르면은 결과적으로는 순수출이 막 증가하면서 통화량도 좀 증가하고 그리고 물가도 막 오르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뭐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외자 도입 기업. 이 외자라는 게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스러워지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부를 빌렸어요. 갚아야 돼. 1대 1000입니다, 환율이. 그러면은 1000원만 있으면은 요 1000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일부를 바꿔가지고 갚으면 되냐. 근데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2000원 됐어요. 그럼 내가 일부를 갚으려면 얼마 됩니까? 2000원이 되겠지. 그럼 그만큼 우리가 이 상환 부담이 부담스러워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불인데 환율에 따라서 1대 1000일 때는 1000원 있어야 되고 1대 2000 되면 2000원 있어야 갚을 수 있다. 그죠? 뭐 요 정도가 우리가 이해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보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굳이 우리가 안 봐도 관계없어요. 환율 변동 굳이 이건 볼 필요 없고요. 환율 제도 넘기겠습니다. 환율 제도 보시면은 그 414페이지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 변동 환율 제도 나오죠? 그게 몇 페이지, 우리 여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405페이지. 옛날 책은 40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이 막 움직이는 이 체제가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변동 환율. 뭐 요즘 애지간 나라들은 다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한때는 고정 환율 제도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을 묶어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우리 중국은 한동안 고정 환율을 했을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개념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정 환율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환율 자체가 시장에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해도 별 문제 없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거 보세요. 환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환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투자자들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랬죠. 좀 더 얼마까지 떨어질까?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1000원대가 딱 깨지면 엄청 환율 이거 달러를 매집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 주고 샀습니다. 1000 주고 샀어요. 근데 자고 났더니 1대 2000원, 1대 2000 돼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하룻밤에 얼마 봅니까? 1000원 벌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환투자예요. 환투기. 뭐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환투기. 근데 거꾸로요. 1000원 샀는데 갑자기 500원 됐네? 작살나는 경우다, 그죠? 이게 환리스크입니다. 환리스크. 이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환율이 막 움직이다 보면은 환투기가
이렇게 극성일 위험이 있고요. 또는 환율 어떤 급락의 위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이 변동 환율제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 환율제는 그러죠. 고정 환율제는 일대 처음 묶어놓으면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없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건 장점은 뭔데? 요거는 여러분 고정 시험에 놓으면 고정 환율제 여러분 우리 고정 환율제는 그렇죠. 변동 환율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고요. 장점은 뭐냐? 이게요. 국제 수지가 자동적으로 좀 조절됩니다. 이게 뭔가니까 나중에 보겠는데 나중에 보겠는데요. 환율이 오릅니다. 아까 수출이 그죠? 수출이 좀 증가하고 수입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좋아지죠, 그죠? 수지가 좋아져요. 개선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못 되면은 외환의 공급이 돼요. 외환의 공급이.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수입이 줄는단 말은 뭡니까? 이 자체가 수요가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은요,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다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게 악화되겠지. 이 말은 이게 자체가 뭡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환율은 다시 이게 경상주의가 좋아지고 나빠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해도 조절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투기 같은 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변동 환율제도 보시면은 장점이 2번에 뭐 인위적인 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절되면서 국제수지 불균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반면 단점은 뭡니까? 환위험, 환투기 이런 게 그죠? 여러분 이 외환 딜러들은 수명이 짧아요. 외환 딜러들은 미국 같은 거는 한 20대 초반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20대 초반에 막 이 선수들이 외환시장에 들어왔다가 한 10년 사이에 소진시키고 돈 벌고 다 벌고 망하려면 망하고 퇴장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더 길지만은 그만큼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있잖아요. 다루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한 금액들. 그래서 막 지 한번 파는 한번 버튼 잡아놓은 순간에 있잖아. 막 수백억이 막 잃고 거래는 그보다 훨씬 크고요. 수익 자체가 몇백을 벌고 몇백을 잃는 순간에 그 순식간에 되네요. 사람이 막 피가 마릅니다. 빨리 죽어요. 물론 빨리 죽지는 않겠지만은 몇 년 사이에 그냥 막 돈 벌고 막 벌고 그냥 나가겠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 은행에 가보면은 그 환율 표시나 그지? 움직일 때마다 그 세계상에서 막 이 달러가 막 수요가 캉캉 난리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시간에도 지금 그쪽에서 말립니다. 우리는 이게 조용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OX 1번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죠? 4번 투자 증가, 차관 제공, 외채 상환 다 달러가 필요하죠. 수요 증가. 5번 외국 자본이 철수할 때도 달리 말하면 빌딩 팔고 달러로 가져 나가겠죠. 수요 증가. 8번 국내 이자율이 오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외국에서 달러가 막 들어옵니다. 공급 증가, 환율 뚝뚝 떨어지겠죠. 환율 하락. 9번 국내 물가가 막 뛰면은 수출 가격도 오르겠죠, 그죠? 국내 가격이 비싸지면은 수출 표시 가격도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뛰기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출이 감소하니까 환율은 좀 뛰겠죠.
오케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수지. 자, 국유 수지입니다. 이제 수지란 게 이거죠. 요 경상 수지란 게 아까 말했죠. 수출 빼기 수입. 요게 수지라 그죠? 근데 그 수출을 우리가 100만큼 하고 수입을 40 했다, 60 했다 그러면은 수지는 40이죠. 40. 그지? 요게 수지야. 이게 수지란 말은 더하고 뺐다는 얘기죠. 더하고 뺐다. 남은 그 남은 것 그게 더하고 뺐다. 수출과 수입을 간 거 그게 수지라 그죠? 그래서 수지는 여러분 계산해 봤더니 적자도 되고 흑자도 되고 균형도 있습니다. 적자는 요게 흑자죠. 여기 흑자다 그지? 반대로 할 수 있겠죠. 수출은 100인데 수입을 160 했습니다. 그러면은 60 적자 그죠? 적자. 요게 뭡니까? 같다 균형. 적자 흑자 균형 뭐 그런 말들 상식이죠. 밑에 이제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분리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분리표가 요즘 잘 나오죠. 이거는 잘 나오기도 하거니와 은근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분리표. 자, 일단은 여러분 그 크게 경상수지와 그 밑에 있는 자본금융계정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경상수지 안에 4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본금융계정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자본계정, 금융계정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 항목별로 잘 알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첫 번째 경상수지 안에 상품수지가 있어요. 상품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을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하는 그 갭, 그 차라고 차. 서비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서비스는 뭔가니까 주로 뭐 여행 가고 오고 주로 시험에 나오면 주로 여행을 물어봅니다. 여행 가고 오고. 아니면은 좀 더 어렵게는 그 밑에 뒤에 보시면 운송 이런 것도 보시면 운송 여행 이런 거 항목을 좀 보시고 시험은 주로 뭐 여행이 나온다까지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좀 더 기수하게 들어가면 특허권 이런 것들의 사용료 그리고 매매. 우리가 여러분 뭐 가끔씩 우리 삼성전자랑 뭐 애플 같은 특허권 분쟁 많이 하죠, 그죠? 서로 뭐 이렇게 그 특허권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로열티 지급하게 되잖아.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뭐 애플사의 특허를 좀 빌려왔어요. 그럼 사용료를 지불하겠죠. 그런 걸 여기 기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허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고요. 아예 특허를 서로 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그지? 다음에 여러분 보는 소득수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는 소득수지입니다. 이거죠. 보는 소득수지는 임금, 이자 배당금입니다. 임금, 이자 배당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임금은 알죠, 그죠? 임금 그지? 우리가 뭐 일하고 월급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일했다, 월급 받겠죠. 그건 여기 기재한다는 얘기죠. 보는 소득수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에 또 외국 사람 들어와 있죠. 우리가 월급 지급하겠지. 그것도 여기 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이자는 요건 채권투자. 요거는 주식투자요. 근데 채권이나 주식 이런 정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채권 투자를 하면은 그에 대한 우리가 보상 이자가 주어지고요. 주식을 사면은 배당금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겠죠. 다 여기 기재한다는 얘기예요. 보는 수지 꼭 기억하세요. 보는 소득수지입니다. 보는 소득수지. 임금, 이자, 배당금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전 소득 이거는 주로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으로 우리가 뭐 구호금 같은 거 주는 거 있죠. 구호금 이런 게 이전 소득수지입니다. 뭐 해외 교포 송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쨌간에 뭐 해외 교포가 뭐 고국에 있는 부모한테 돈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게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는 여러분 자본 이전,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대위거래.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내용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 이전은 그래서 여러분 밑에 내가 설명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디귿. 자본 이전은 이 말 뭐 상속 같은 거, 유정 이런 것들. 우리 법 공부할 때 유정 공부했죠, 그죠? 그런 게 다 여기 기준이다, 그죠? 다음에 비생산, 비금융자산 이게요 상표권이에요, 상표권. 요즘 거기 보시면 두째 줄, 티켓의 두째 줄에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깊숙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상표권 단어 보이죠? 상표권 매매는 여기 자본 수지에 들어가요. 특허권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위에 그 서비스에 들어갔지. 상표권은 여기 들어갑니다. 위치를 좀 바꿔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위에 다시 올라가서 금융계정도 중요합니다. 금융계정. 그래서 시험에는 금융계정이 잘 나와요. 금융계정은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예컨대 우리가 그 삼성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직접 투자고요. 간접 투자는 이렇게 주식 사는 게 이게 간접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사는 게 간접 투자예요. 그래서 그 금융계정 보시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투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투자 체크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관 거래. 아까 우리 앞에서 차관 봤죠, 그죠? 차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다 기재된다고요? 금융계정. 원래는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갚는 그런 게 금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 거래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준비자산 이런 거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보는 소득수지죠? 크게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항목에, 그죠? 경상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자본금융계정에, 그죠? 자본금융계정에, 금융계정도 있고, 자본계정, 금융계정 있죠?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샀을 때는 그 금액은 여기 기재되겠죠? 또는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이나 주식을 살 때도 여기 기재되겠죠? 근데 그거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요거는 어디 기재한다고? 이거는 여기 기재한다, 그죠? 이게 이제 이 표가 뭔가니까 일종의 가계,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가계 뭐지? 가계부예요, 가계부. 우리 거창하게 말했던 사진은 가계부입니다. 이게 우리 가계부에도 수익과 지출 쓰다는 거죠. 우리 월급 얼마, 한 달에 월급 얼마 넣고, 지출 얼마 되고, 지출에서 세부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무슨 보험료 쓰다는 거죠. 우리 대외적인 거래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걸 이렇게 기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항목을 나눠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임금 준 게 있으면 여기 기재하고, 임금 받은 것도 여기 기재하고, 이자 준 게 있으면 여기 기재하고, 받은 게 기재한다는 이야기야.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으면 여기 기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나간 거는 마이너스 편하고 들어온 건 플러스 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그 밑에 여러분, 오른쪽에 그 417페이지, 미음에 보세요. 비읍에 GM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여러분, 주식을 매입했어요. 주식 매입은 아까 어디라도 이거 간접투자죠, 그죠? 간접투자니까 크게 뭡니까? 금융계정이야, 그지? 근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은 뭡니까? 보너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는가 나왔을 거예요.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 다시 그럼 밑에 보세요, 여러분. 국제수지표. 이게 이제 이 국제수지표가 있다는 게 이게 일종의 가계부의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기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 보이죠? 차변은 수입이고 대변은 수출이. 이거 차변되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자, 그럼 밑에 여러분 확인학습 한번 볼까요? 확인학습에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410 아래에 확인학습 보이죠? 일단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세요. 이 1, 2, 3, 4가 어느 항목에 들어간지만 생각해 보세요. 1, 2, 3, 4가. 1번은 뭡니까? TV를 수출했대요. 이건 뭐요? 경상수지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는 상품수지죠. 수출했으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재한다는 거야.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상품수지가 있는데 플러스 50. 이거 쓴다는 이야기. 이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써서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5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그죠? 플러스 5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50인가? 50 그죠? 다음번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에서 구호증을 주었죠. 구호가 뭡니까? 이전이야 이전. 밑에 그죠? 이게 보는 밑에 이전 있죠. 이게 뭐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0 이렇게 쓴다는 얘기 이렇게. 네 번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건 뭐가? 금융계정이죠. 플러스 30.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한 100만씩 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이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30 샀고 우리가 미국 100 샀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나갔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융자본, 금융계정이 적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적자다 그죠? 적자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아주 한번 풀겠습니다. 페이지 넘겼어요. 자, 뒤에 보시면은 경상수지와 이름 고위에 도움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외환보유고라는 게 나중에 봅니다만은 이렇게 수출 수입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환보유가 쌓이겠죠. 외환보유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가?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 왔을 때 그때는 우리 외환보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IMF 왔어요. 이 외환보유가 바닥 나겠다는 말은 뭔가니까 빚을 갚을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빚을 뭐로 갚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러, 차관 제공을 차관을 상환할 때 달러로 상환하자 그죠? 달러가 없어요. 빚을 못 갚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파산한 거잖아요. 그게 IMF였었어요. 그럼 많으면 좋은가? 일단 많으면 좋긴 좋죠. 근데 외환보유고는 여러분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뭡니까?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있으면 왜 멍청합니까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이자, 그 이자를 좀 포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결제 능력은 좋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이자 소득 같은 걸 포기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관계입니다. 자, 경상수지랑 플러스 자본금융계정은 준비자산 증감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금융계정을 하면은 준비자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인 줄 아까 수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출과 수입과 맞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여행오고 막 경상수지를 다 뒤에봤더니 흑자가 났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수입보다는 수출을 일단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00 정도 남았습니다. 흑자예요, 흑자. 자, 그럼 그런데 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겼어요. 남겼으면 저 돈을 가지고 우리 보통 우리 가게에도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내가 뭐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한 돈 100 남겼어요. 그러면 일단 뭐 내 빚있다면 빚부터 갚겠죠, 그죠? 빚 갚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차관 상환하는 게 여러분 아까 차관 거리가 어느 항목이었었어요? 금융계정. 여러분 금융이 아까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금융이란 말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 이게 금융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럼 차관을 받아 올 수 있고 갚을 수 있지. 그는 어디에 기재한다고? 금융계정에 기재하기. 어떠간에 그게 뭡니까? 자본금융계정이야. 그래서 100 중에서 여러분 100을 벌었고 내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빚한 차관을 한 30 땡겨 왔었어요. 그럼 갚아야 되겠지, 그지? 돈을 30 나갑니다. 마이너스, 그죠? 100 남겼는데 그 중에서 30은 빚값도 썼어요. 그럼 진짜 얼마 남았습니까? 준비자산의 말이 뭔가 하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가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외국 결제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준비자산인 게 대외 결제를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준비자산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그 차 얼마입니까? 70만큼
준비자산이 증가더라, 그죠? 증가더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그 경상수지의 자본금융계정에서 박스 안에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기억하세요?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금융계정은 준비자산 증가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1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두 번째 줄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이거죠.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흑자, 그지?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대외채무상환이 금융계정이었죠. 상환에 썼어요.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이 100만큼 흑자인데 30만큼 대외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는 70만큼 커지겠죠, 그죠? 이 준비자산 증감, 이게 뭐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70만큼 증가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2016년도 연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 했더니 어떻게 되냐? 또 100인데, 요번에는 외채 상환을 한 70 정도 했습니다. 얼마 정도 그러면 준비자산 증가입니까? 30 증가죠, 그죠? 그러면 2016년도가 이런 외환보유가 많아요? 2017년도가 외환보유가 많습니까? 당연히 17년도, 그죠? 왜 이건 자꾸 이거 누적돼 가는 개념이니까, 그지? 요때도 이만큼 증가했고, 요때도 또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지? 증가 규모는 이게 적지만은 전체 외환보유고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그 차액만큼, 이 차액이라는 게 100과 30의 차액만큼, 그죠? 차액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는 국제수지표에서 준비자산의 증감이라는 이는 항목으로서 외환보유액의 변동이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된다. 자,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래쪽에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가 좀 볼까요? 뭐 다 했습니다. 이건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보겠습니다. 제일 42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국제수지와 환율 상황, 이게 아까 했잖아. 환율이 오르면은, 이 말이야.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증가, 수입은 감소한다. 이러면은 뭐라고요? 다시 환율은 떨어진다, 그죠? 환율 떨어지면은 수출은 다시 감소하고 수입은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환율은 오른다. 이게 자동차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 이렇게.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OX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거 보기 전에 그 밑에 동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요 동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 마지막 요 동글 여기 나왔었어요. 이런 화폐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폐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내적인 가치와 대외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화폐에는 대내적인 가치도 있고 대외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대내적인 가치, 그리고 대외적인 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여러분, 요 대내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국내라면 국내. 화폐의 우리 국내에서의 가치가 있고, 요거는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외국과의 관계. 주로 달러 대비. 이건 달러 대비. 달러 대비 가치입니다. 그죠? 가치. 그럼 여러분, 화폐의 대내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물가죠, 물가. 이거는 물가가 영향을 주는 거, 물가가.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막 오르면은, 그죠? 물가가 막 오르면 우리 대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예요. 근데 화폐의 대외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막 오르면 뭡니까? 환율이 막 오른다 말은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대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원래 시험에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그 유기정보실에 보세요. 그 국제 수지 흑자가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이건 이거죠. 흑자가 됐단 말은 뭡니까? 이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달러가 막 들어오면 그 통화량이 좀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은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 대내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대내적 가치 떨어집니다. 반면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단 말은 뭔가 환율이 막 오른다는 얘기죠. 아니 환율이 막 내린다는 얘기지. 아, 내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지금 막 이게 이 배터리가 소진이 돼가지고 정신이 달러가 막 들어오면 환율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환율이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화폐의 대외 가치는 그만큼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가치와 대외적인 가치. 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환율의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오른쪽 문제 어디서 한번 볼까요? 아, 1번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두 개 다 뭡니까? 두 개 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2번에 볼까요? GM 주식 매매하는 거 이거는 금융계정. 배당금은 보너스수지. 4번. 이게 이제 해외 교부송 이게 다 이전 수지입니다. 이전 수지예요. 그 다음에 6번. 그 차액만큼 증가하더라. 그지? 8번. 흑자가 되면은 물가 오르고 국내 토량 증가죠. 그 국내 토량이 증가하고 물가 오른다, 그지? 흑자의 효과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뒤에 넘기겠습니다. 넘기서 못하고 뒤에 건 굳이 볼 필요 없어.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아, 여러분, 구책 가지고 계신 분은 이 1번이 없다. 옛날 책 가지신 분은 1번이 없다. 요거 숙제. 아, 뭐 숙제가 잘 거 없다. 그냥 문제 그릴게요. 이게 이게 너무 크게 했다. 왜 크게는? 꿀만 생산, 꿀만 생산, 옷만 생산, 옷만 생산, 꿀만 생산. 갑국, 을국, 100병, 80병, 100벌, 40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 테이블에는 약간 다르죠. 지금 이건 뭐 요건 지금 갑국이 꿀만 생산하면은 100병을 생산할 수 있고, 옷만 생산하면은 100벌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산 가능성 얘기야, 생산 가능성. 생산 보세요. 꿀, 옷, 그죠? 갑부 같은 꿀만 생산하면은 몇 병? 100. 옷도 이야기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산 가능성, 그지? 을국은요? 을국은 꿀만 한다면은 80, 40,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 놓으면은, 기회병은, 어떻게, 이거 기회병은 뭐예요, 이거? 이거 기울기가 기회병이니, 그지? 이것도 기회병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요게 기울기가,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 기울기, 옷 생산의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0, 그죠? 100분의 100. 얘는 뭡니까? 40분의 80.
그죠? 계산하면 된다, 그죠? 이게 생산 가능성이 같다. 그것만 알면은 기회비용은 얼마든지 계산한다, 그죠? 우리 앞에서 뭐 그 기준이 노동량이냐 생산량 그쪽 관계없죠. 그거랑 조금 다르게 다른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내가 교재에서는 이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환시킨 거예요, 그죠? 전환시킨. 그럼 여러분, 자, 옷은 갑국은 100분의 100이니까 1이고, 그지? 얼굴은 40분의, 그러니까 요 2지, 그지? 그럼 여러분, 옷의 기준에서는 누가 기회비용이 작아요? 갑이 적죠? 그 인원관계니, 그지? 그러면 옷은 누가 생산하는 게 좋다고? 갑? 왜? 기회비용이 1밖에 안 되니까. 얼국은 2잖아, 그죠? 그게 굳이 옷은 얼국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얼은 꿀, 갑은 옷,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1번에 보겠습니다. 갑국은 X 생산해. 갑국, X제? 지금 1번이죠, 그죠? 그렇죠. 1번. 내가 지금 2번을 보고 있다, 지금. 자, 그 1번에, 그래, 여러분. 그것도, 거기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또 관로 잘 봐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나라의 노동 총량은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두 나라의 노동 총량이 같대요. 그런 점에서 그럼 누가 생산성이 좋습니까? 갑국이. 누가 단위당 생산비용이 적어요? 갑국이. 생산성이 좋다, 단위당 생산비가 적다. 같은 말이다, 그죠? 갑국이. 자, 그래서 그럼 누가 절대 우위가 있습니까? 갑국. 그게 다 같은 말이다, 그죠? 다 같은 말이야. 1번에 옷 생산에서 비교위는 각국에 있다. 옷은 그 맞네, 그죠? 각국에 있다. 답 1번이네, 그죠? 옷 생산 비교위 각국에 있다, 그지? 2번에 꿀 생산에서 절대 우위는 당연히 갑이죠. 갑이야, 갑. 갑이다. 틀렸다. 3번에 얼국에서 꿀 생산의 기회비용. 자, 꿀은 요거죠, 요거. 요거는 여러분, 요 수치는 1과 2는 뭡니까? 옷 생산의 기회비용이네, 그지? 그럼 꿀 생산의 기회비용은 여기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어느 나라입니까? 얼국, 요거죠. 몰라요? 80분의 40이니까 0.5. 왜? 80분의 40이니까. 틀렸다.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얼국은 꿀에 특화해야 되겠죠? 갑국이 옷에 특화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4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관세를 부과한 경우죠, 그죠?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1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여러분 어디까지 생산합니까? Q2까지 생산하죠. 원래는 Q1이었는데, 그지? 맞다. 2번에 국내 수요량은 국내 수요량은 어디까지 줄어듭니까? Q3로 줄어들, 그죠? 원래는 Q4였지, 그지? 3번에 자, 관세 수입 너네, 관세 수입. 이런 관세 수입 거기에 사각형이 보입니까? 보이지, 그지? 그 사각형은 여러분, 거래량은 Q2, Q3인데, 그죠? 근데 관세는 P1이 관세가 아니고, P1에서 P0를 뺀 갭이 그 관세죠, 그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4번에 보세요, 여러분. 국내 생산량은, 원래는 Q1이었죠? Q2만큼 커졌지, 그지? Q2에서 Q1 뺀만큼만 증가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국내 산업이 이만큼 보호된다. 관세를 통해서 이만큼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겼어요. 6번 볼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 국내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우리가 국내 금리가 막 오르면은 투자 수익률이 막 좋아지겠죠. 그 달러가 막 들어와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죠? 국내 금리 인상, 환율 상승이 아니라 환율 하락, 그죠? 환율이 하락하면 여러분 수입제의 원자재 수입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은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수익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성이란 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잠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야기죠. 환율 여러분 수입업체는 수입품을 수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1불짜리입니다. 환율이 1대 10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불짜리를 수입하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요? 1000원 들어가지. 근데 환율이 지금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은 800원 하락해요. 그러면 1불짜리 부품 수입을 할 때 800원만 되겠죠? 얼마 돈 법니까? 200원만큼 줘. 그래서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진다. 그지? 그래서 환율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환율은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업체의 생산성은 그만큼 좋아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다. 그죠? 좋아진다. 이번에 그 국내 금리가 인상하면은 자, 환율은 떨어지죠. 환율 떨어지면은 달러화 차익 기업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야기 내가 이자가 1불에 이자가 있습니다. 갚아야 돼요. 1000일 때는 1000원 있어야 갚겠죠. 800원 되면 800원 있어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감소된다. 이번에 맞는 이야기네, 그죠? 3번에 자, 국내 물가가 오릅니다. 자, 국내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졌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미국 물건이 싸졌죠. 그러면은 수입이 증가합니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수입이 증가한다. 수입이 증가하면은 환율은 왜요? 이게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환율은 오른다. 자, 그래서 환율은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화 차익 기업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부담스러워지겠죠. 아까 이거 앞에 2번에가 설명이 반대잖아, 그죠? 틀렸다. 4번에 국내 물가가 오르면은 환율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겠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번도 있는데 7번은 또 이게 여러분 옛날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7번은 숙제. 7번은 항목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에 꼭 풀어오세요. 7번 숙제입니다. 자, 됐고요. 자, 넘겨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넘어가 볼까요? 12번. 같이 볼까요? 이 문제 보시면은 이게 그 달러 대비 ABC 상국의 통화치 변동 내용입니다. AB국은 통화치가 세졌죠. C군요. 달러 대비 통화치가 떨어졌다, 그죠? 그럼 여러분 AB국이 미국에, 그죠? 미국에
미국에 A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왜요? 통화제가 세지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C국은 어서 C국은 미국에 수출 잘 되겠죠. 왜? 하락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지? 거꾸로 그러면은 미국이 A국에 수출할 때는요, 미국 달러 가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미국이 AB에 수출할 때 수출 가격이 그만큼 싸지니까 미국 제품이 AB에 많이 팔리겠죠. 그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에 보겠습니다.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번에요. C국의 환율은, 여러분, C국은 지금 통화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통화치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는 경우죠.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3번에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들은 B국의 통화로 미리 환전하는 게 좋다. 그렇죠. B국은 자꾸 통화가 세지니까 앞으로 미국 사람은 B국에 여행 가려면 B국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이거지. 내가 지금 금이 좀 필요한데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럼 미리 들어가면 미리 금을 사두는 게 좋다.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4번에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 이거 앞에 비싼 거 봤죠, 그죠? 이게 지금 B국이 이게 수출하는 거 수출, 그죠? 이게 수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는 한 10% 세졌고 얘는 한 4% 세졌어요. 그럼 여러분 B국은 A국한테 10% 비싸게 팔 것이고, 그죠? A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국이니까 수입국인데 통화가치가 세졌으니까 아까 그 통화가치가 세지면은 수입한 입장에서는 수출한 입장에서는 세졌을 때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수입한 입장에서는 그 통화가치 세졌을 때는 싸게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는 한 6% 정도 비싸게 수입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A국의 통화치가 14% 증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 비싸게 팔려고 14% 깎을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4% 깎을 수 있겠죠. 예, 항상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관계를, 그죠? 관계를 따져야 돼요. 오케이. 인하되는 게 아니라 인상될 것이다. 오케이만큼, 그죠? 오케이, 고정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5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은 주어진 데이터는 수지죠, 수지. 수지는 뭡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수지란 말 자체는 그런 말이더라.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2013년은 수지가 80, 그 상품 수지는 80, 흑자죠, 흑자. 2014년은 수지 규모가 상품 수지가 50을 줄어들었죠, 그죠? 뭐 그렇더라. 근데 밑에 보는 그 서비스는 2013년도는 흑자였는데 2014년은 적자로 돌아섰다, 그지? 뭐 그런 등등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상품부터 이전까지가 경상수지죠, 그죠? 밑에 두 가지는 이제 자본금융계죠. 그럼 여러분 상품수지는 흑자입니까? 전체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상품수지 2013년도 흑자죠. 얼마 흑자입니까? 상품은 75 흑자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올해가 요 문제를 받쳐서 약간 문제가 변형되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지 항목이다, 그죠? 그래서 경상수지야, 경상수지고 그게 이제 자본금융계정, 그죠? 자본금융계정입니다. 2013이고 2014인데, 그죠?
2013은 지금 자본금융기 경상수지가 75흑자죠, 그죠? 자본금융기는 15흑자, 그지? 요 2014도 보면은 55흑자도, 그죠? 15흑자죠, 그죠? 15흑자는 여기죠. 그럼 경상수지 전체는 그럼 그래서 이게 전체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제 이게 국제수지예요.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는 2013년 같은 90흑자고 70흑자다, 그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어떻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외환 보유가 누적돼 나가겠죠, 그죠? 외환 보유는 13보다는 14가 더 크죠. 전체 총액은 그죠? 누적돼 갔으니까 그죠? 얘가 더 커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에 보시면은 2014년도의 자본 수지에는 약간 정권 투자가 이게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금융 계정이죠. 자본 계정이 아니에요. 틀렸다. 이번에 2014년도 외환 보유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증가해도 당연하겠죠.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이어서 이만큼 더 증가했습니다. 다음 3번에 2014, 3번, 4번은 지금 적자가 아니라 다 흑자입니다. 다 흑자예요, 흑자입니다. 그지? 자, 요까지가 이제, 요게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인데,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경상수지라는 게 자체가 이거죠. 수출 빼기 수입이 수지잖아, 그지? 그러면 경상수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보세요. 2013년도 상품 수지 자체가 80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50대잖아. 이건 여러분 수지의 규모죠. 수지의 규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럼 2013년도가 수출액과 수입액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는 80 났다는 게 이게 뭐 100만큼 수출하고 20만큼 수출하면 80대잖아, 그지? 근데 이럴 수 있죠. 이 50자태는 5천만큼 수출하고 495 이렇게 하면 55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 가지고 이거 규모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이게 크다 해가지고 이거 안에 있는 수출과 수입의 규모 자체가 크다. 그거는 넌센스다, 그지? 이게 지금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근데 서비스 수지가 여러분 10에서 마이너스 10 됐잖아요, 그지? 10에서 마이너스 10 됐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여행이 뭐였어요? 여행이 이거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이 수치를 보고, 그럼 2013년도에는, 외국 여행객이 많았는데,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객이 한국 온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 나온 게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니, 서비스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행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자체를 보고 그 중에 특징 하나가 그렇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내일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책을 한 권 더 가져오세요. 일단은 오늘 내가 조금 일찍 왔다면 이게 다 끝냈는데 그건 내 탓입니다. 내 탓인데 다음 주에 수고스러울 때만은 책을 2권 가져오셔야 돼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